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세 번째. 자, 지금 갑시다. 이제 연화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인덕이 그를 올려다보며 머문머문 물었다. 우리 둘이서만요? 그럼 사주쟁이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소. 그가 용기 있게 재촉했다. 연화는 미소를 머금고 그녀의 눈동자를 내려다 보았다. 인덕은 마치 그 눈길을 통해 연환의 대담성을 전달받기라도 한 듯이 그의 손을 잡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젊은 남녀는 손을 맞잡고 이제는 땅거미가 진 호젓한 공원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서니 길 한 모퉁이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사주쟁이의 모습이 보였다. 사주쟁이는 포장을 늘어뜨린 채 심하게 흔들리는 어두침침한 초롱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장사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뿔테 안경 너머로 연환과 인덕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오?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비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더위를 견뎌온 탓에 갈라질 대로 갈라진 목소리였다. 저희 두 사람 궁합 좀 봐주십시오. 연환이 이렇게 부탁하며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었다. 사주쟁이가 무언가 중얼중얼거리하면서 손가락을 꼽으며 너덜너덜한 사주 책자를 뒤적였다. 연환과 인덕은 상 밑으로 손을 꼭 잡고 기다렸다. 드디어 사주쟁이가 눈을 들고 안경을 벗었다. 토끼 올시다. 두 분 다 토끼로군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뒤는 어쩔는지 에헴. 여기서 사주쟁이는 말라빠진 입술을 오므리더니 다시 사주 책자를 뒤척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띠는 얼굴만 보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요. 사람은 대개 자기가 타고난 띠의 동물과 비슷하니까요. 이분은 돼지띠도 뱀띠도 쥐띠도 아니고 새카맣게 때가 낀 길쭉한 손끝으로 사주 책자를 더듬어 내려가는 동안 그는 아까와는 달리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아하 하고 소리치며 말을 이었다. 자, 이제는 안심하세요. 남자분은 용띠고 여자분은 범띠군요. 용이 범보다 강하지요. 젊은 양반. 허나 범도 꽤 강한 편이니 여자가 싸움을 걸 때도 있겠소. 그러나 용은 늘 구름 위에 있으니 범이 이길 수는 없음때다. 연환이나 인덕이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다고는 해도 두 사람은 사주쟁이의 말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인습이란 역시 강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자 쪽 띠가 남자보다 세면 아직도 혼인을 하려 들지 않았다. 띠가 센 여자는 남자를 휘어잡으려 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의 편안해진 마음을 상대에게 내색하기가 부끄러웠다. 제가 당신에게 대들게 되나 보군요. 인덕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는 영감님 말씀을 명심하시오. 연환이 짓궂게 받아 넘겼다. 그녀가 약이 오른다는 듯이 한숨을 쉬자 연환이 빙그레 웃었다. 그때 연환에게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영감님, 저희 젊은 사람들끼리만 와서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사주쟁이가 흰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 요즘에는 젊은 남녀들끼리 자주 와요. 그들은 새삼 놀랐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가슴은 기쁨으로 뿌듯했다. 헤어질 때 연화는 어느 집 담장 밑에서 한참 동안이나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우리 같은 남녀가 많다지요. 연화는 한참 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을 놓아 주었다. 일하는 혼사에 관한 일은 부인네들의 몫이거니 하여 이번 일에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이 혼인으로
집안에 풍지풍파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환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 젊은 처자가 참으로 당돌하게도 어느 날 나이든 하녀 한 명만 데리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순이를 만나러 왔던 것이다. 이것은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집안 구경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아버지가 되리란 자신까지 보고자 하여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사랑방으로 달려와 그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이라는 가슴이 덜썩 내려앉는 듯했다. 그 색시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색시라니? 이란이 물었다. 그 처자 말이에요. 연환이 색시감. 순이는 숨이 막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직 정혼도 하지 않은 데다 아들의 친구라고 하기도 언짢아서 그녀는 인덕이라는 처자 말이에요 하고 겨우 말을 끝맺었다. 그래서 이란이 물었다. 그 색시가 글쎄 우리 내외를 다 만나보고 싶다는군요. 나는 지금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전하시오. 이란이 쌀쌀하게 대꾸했다. 순이가 난처해했다. 당신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 셋이가 무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 참. 그렇다고 당신이 그 셋이를 만나주면 동네 사람들이 흉볼 것이고. 그때 마침 연환이 집에 와 부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살인문을 닫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다른 박질로 온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학교에 있고 그 저자는 여학교에 있지만 우리는 종종 만나요. 제가 청혼을 했더니 그 저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 저자는 신식 결혼식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식이냐? 순이가 꾸짖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울긋불긋한 족돌이 같은 것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반지 하나만 끼워주면 된대요. 순이가 따지고 들었다. 아니 반지 하나로 충분하다니. 붉은 의복은 행복한 혼인에 없어서 한들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푸른 의복은 두 젊은 내외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야. 어째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냐. 연화는 난처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관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 순이는 자식의 그런 태도를 매섭게 노려보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셋이가 꼭 신식 결혼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무튼 이 혼인이 좋은 것인지 어쩐지는 아직 모르겠다. 사주쟁이를 불러야겠다. 양쪽 사주도 안 맞추어 보고 어찌 두 사람의 궁합을 알겠느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살인문 쪽으로 가서 섰다. 여름 작약이 한창인지라 붉은 꽃 뒷꽃이 실록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연못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거렸다. 연환이 말했다. 장난삼아 저희들이 사주쟁이한테 가봤어요. 우리 둘 다 토해에 태어났고 그 색시는 범띠 저는 용띠예요. 이 말에는 순이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쩜 둘 다 토해생이라고. 그렇다면 모두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너희들 자손이 번창하겠구나. 그녀는 갑자기 희색이 만면해지며 남편을 향해 말했다. 우리 내외가 이제 늙음하게 며느리 재미를 보게 되었구려. 사주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나? 사주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나? 연하는 멋쩍은 듯이 대답했다. 그래도 순이는 기가 죽지 않았다. 사주팔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상보다 무엇이 그리 낫다고. 부자는 잠자코 있었으나 두 사람의 머리에는 각기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연화는 어머니가 궁합이 맞는다고 좋아하시니 자기에게나 인덕에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었고 일하는 이제 와서 아내의 믿음과 희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두 사나이는 순이가 신이 나서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는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사주쟁이한테 다시 돈 줄 일 없으니 정말 다행이군요. 남은 것은 혼례식 문제인데 식은 멋지게 올려야지요. 신랑이 입을 사관 관대도 장만해야겠고 사흘 동안 저가에서 해야 할 일이 다 끝나면 새 아기를 시집으로 데워올 가마도 손질해야겠고 그리고 참 천막이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어머님, 새 아기가 도시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사실 90결혼은 딱 질색이라고요. 그 어릿광대 노릇을 저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연화는 이때 아주 당돌하게 말했는데 이라는 그 조용한 성격의 아들이 때로 제 형과 아주 흡사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고 묘한 감회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순이는 자식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열을 올렸다. 남복에 우습지 않을 만큼의 식을 올려야지. 지금 우리가 남들처럼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자식들 혼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야. 그래, 네 형은 혼인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니만 돌봐줄 여자 하나 없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튼 종적이 묘연하잖니. 그러니 네 혼례식만이라도 법도에 따라 훌륭히 치러야 한다. 연환이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어머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사태가 이쯤 되니 이란도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신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오. 시대가 변한 것은 사실이고 그 변화를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도 없소. 옛날 우리가 치르던 혼례식 때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마음이 변치 않소. 당신 집으로 가려고 이 집을 떠날 때 신랑 몸에다 온통 재를 뿌리고 말을 타고 가는 신랑 뒤를 일가 친척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가마꾼들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얼굴에 수치를 하고 그 모두가 도대체 어리석은 질 아니요. 당신도 반죽을 입은 듯이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내가 들어가니까 가족들까지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았소.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가지고 어찌나 극성인지. 나는 당신이 혹시 눈물이라도 흘려 그 단장한 얼굴이 망가지지나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소. 어디 그뿐이요. 신랑의 두 다리를 묶어 대돌부에 메어다 놓고 발바닥을 때리며 술상을 자꾸 내오라고 할 때는 정말이지 죽을 지경이었군. 친구들을 괴롭히고 동네 사람들은 문틈으로 엿보고 저가에서 사흘 동안 새 신랑 노릇하기가 이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원. 순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여태껏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이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꾹 참고 있었지. 오늘은 자식이 당할 일이 안쓰러워 털어놓는 거요. 두 남자와 한 여자의 대결이니 순이는 씁쓸하지만 결국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두 부자를 바라보기만 할 뿐 잠자코 있자 이란이 연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연환이 밖으로 나가 고운 살결, 생기 발랄한 검은 눈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 느신한 저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당돌한 행동을 삼가고 침착하게 저신했다. 이란에게 절을 하고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다. 이란은 거북대 안경을 쓴 채 잠자코 색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오셨소. 우리 관습으로는 좀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 시대니까.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이해하시오. 안경을 쓰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시력이 전과 같지 않으니. 이 말은 사실이었다. 밤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가물거리는 촛불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쓰는데 실례라니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곧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주 얌전하게 나가다가 방문에서
걸음을 멈추고 순이를 돌아보며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시면 저와 같이 가시지요. 순이는 그녀가 내미는 손을 잡았다. 그 고운 목소리에 간청하는 눈망울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바깥으로 나왔다. 연화는 부친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때야말로 인덕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결혼을 허락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인덕을 되도록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아버지였다. 사실 연환과 인덕은 바로 어제 연환의 부모님께 이것저것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어쩔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한동안 상의했다. 그는 인덕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께 우리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걱정이요. 잘 알다시피 부녀자들은 구식 결혼을 좋아하니까 말이요. 그러자 인덕은 이렇게 제의했다. 당신 어머님은 제게 맡기고 당신 아버님한테나 잘 말씀드리세요. 지혜롭게 잘 말씀드리면 우리의 작전이 성공할 겁니다. 어쩌면 두 분이 우리를 위해 서로를 설득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연하의 아내가 될 인덕은 조용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래서 연하는 가끔 그녀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어쩌면 그녀가 믿는 종교에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큰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결코 종교를 들먹이지 않았다. 그녀는 연환에게 자기가 보낸 신약 성서를 읽었는지도 묻지 않았고 교인이 될 생각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연환은 인덕이 그 미지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일요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종교와 관련하여 인덕이 어쩌다 하는 이야기는 주로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였는데 그녀는 그 외국인 목사에 대해 재미있게 하면서도 늘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인덕은 연환에게 말했다. 목사님은 정직하고 청렴하세요. 게다가 조선인들을 위해 일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기 부모님들이 혼례를 기독교식으로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기독교식은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그러나 어제는 시간이 모자라 더 이상 상의할 수 없었다. 이러저러한 옛 관습이 그들의 만남을 늘 방해했던 것이다. 만일 단둘이서만 있다가 발각되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실로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몰랐다. 연환이 인덕에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재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연환이 마침내 말했다. 아버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니 웬일이냐? 이아비의 조언을 듣겠다니. 그래 좋다. 나도 어디 한번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보자꾸나. 이란이 순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연화는 노인네들이 종종 즐기는 이런 어깃장 놓는 소리를 짐짓 무시하면서 말했다. 아버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리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실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중단했다. 답답해진 이란이 성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자자, 어서 말해보렴. 연화는 힘을 내어 말했다. 아버님, 그 저자는 기독교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결혼을 원합니다. 하기 힘든 말을 털어놓고 나니 아무튼 가슴이 후련했다. 그러나 인덕씨라는 표현은 끝내 삼갔다. 방석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던 그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은 책상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아버지는 얼굴을 장뜩 찌푸린 채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길고 야윈 손으로 반백이 된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님, 일찍 말씀드리려고 해서 일이 달라졌을까요? 이란이 손을 뚝 떨구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야기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그 처자와 결혼할 거라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라는 결국 큰아들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너희 두 놈, 너나 네 형이나 뱃속은 다 비슷하구나. 둘 다 고집쟁이에다 제멋대로야. 큰 놈은 기질이 드세고 말도 거칠지. 네 경우는 공자님을 받들어 말씨는 공손하다만 겉으로 성과를 드러내지 않는 네가 더 지독한 놈이야. 이놈은 늘 나를 속여왔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해? 그렇다면 네 마음을 돌리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네 이놈, 너도 기독교인이 되려는 심보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두 눈을 감았다. 그는 소매에서 검은 부채를 꺼내 한동안 부채질을 했다. 그가 두 눈을 그대로 감은 채 부채질을 계속하다 마침내 말했다. 미국인들이 우리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그들이 우리와 맺었던 조약을 헌식자처럼 내동댕이 쳤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우리가 침략당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그들은 침략자 편을 들었다. 지금도 그렇지. 그들이 우리의 압제자들에게 반대를 하더냐? 아니지.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복종을 배워야 한다고 설교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더냐? 그들은 결코 반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들은 우리 압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더군. 그들은 또 우리에게 조선이 일본 제국에 가장 노출된 부분임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더냐. 명심해라. 일본 제국은 결코 우리나라가 아니야. 미국인들의 수작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그들은 또 러시아의 기지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선과 아직 가깝고 만주와도 인접해 있으며 기선으로 가면 중국의 제후항에서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떠든다네. 그래서 그 사람들 결론이 뭐더냐? 결국 일본의 조선 통치는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더냐? 연환이 아버지의 말에 끼어들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다시 아들의 말을 막았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요인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 부동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연안은 애원했다. 아버님, 제 결혼 문제를 의논하던 중에 아니었습니까? 지금 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까? 이란이 반박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개인 문제가 문제라 하더라도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야. 만일 네가 기독교인과 결혼한다면 너는 그들의 짐까지 져야 한다. 조선을 방문한 일본 수상을 암살하려고 한 21명의 조선인 가운데 18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기서 이란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집게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 대신 데라우치 백작이 왔고 무단 통치가 시작됐어. 가장 악착스러운 조선인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이 데라우치의 생각이니까. 그는 무당 경관과 군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갈 때도 말이지.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다. 바로 며칠 전에 그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를 벌떼처럼 뒤따르고 있더구나. 네 어머니는 그때 정말 설게 울었단다. 혹시 나를 붙잡으려 온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었지. 당신 남편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못 되니 안심하라고 말이야. 연환이 다시 아버지의 말에 끼어들었다. 아버님,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실런지요? 이란이 다시 한번 눈썹을 지켜 세웠다. 이번 결혼을 꼭 고집할 생각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연환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란도 단호히 선언했다. 그렇다면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어머니의 참소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것이 부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는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고 방문을 나섰다. 이튿날 연화는 인덕을 만났다. 이날은 음력 4월 17일, 양력으로는 6월 6일, 권농일로 공휴일이었다. 모짜리에 별을 논에다 심겨놓은 권농일은 농산꾼들한테만 뜻이 있을 것 같지만 쌀은 생명의 양식이므로 도시인들도 이날을 함께 경축했다. 경성 생활에 익숙해진 두 남녀는 미래 장소로 어디가 좋을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 호젓한 시골길을 걷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미래는 짤막할 수밖에 없었고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벗어나 마음 편히 즐길 생각이었다. 그들은 서대문 근처에서 만나 점심 요기를 위해 연환이 가게에서 빵 2덩어리를 샀다. 그리고는 시가지를 빠져나와 벌판길을 지나 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민둥산의 그늘없는 능선에 올랐을 때는 햇살이 벌써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연환이 말했다. 드디어 저기 쉴 만한 곳이 보이는군. 그들은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집채만한 바위 밑에서 걸음을 멈췄다. 따사로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작은 돌들을 골라낸 다음 바위 위에 덮인 이끼를 떼어내 바닥에 깔고 인덕을 앉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그렇다고 살을 맞대고 앉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둘만이 만끽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호젓함 속에서 정적이 내려앉은 산의 엄숙함 속에서 푸르디 푸른 정열적인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인덕이 말없이 광주리에서 찻병을 꺼냈다. 그녀는 먼저 연환에게 한 잔 따라주고 자기 것도 한 잔 따랐다. 차는 시원하고 신선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 시가지 쪽을 내려다 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마치 경성이라는 보석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바위산들이 푸른 담장을 둘러친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가지 지붕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이 가난한 오두막살이들과 북적대는 거리를 감춰주고 있었다. 아, 시장하군. 연환이 말했다. 두 사람은 빵 하나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먹었다. 연화는 예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손만 뻗으면 그녀를 어루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가 아니던가. 두 사람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장래를 위한 초석을 굳게 다지고 있었다. 그는 바위 쪽에 몸을 기대며 포만감에 젖어 있었다. 인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당신 어머님께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 뭐라고 하셨소? 연환이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쳐다보며 느긋하게 되물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다 당황한 목소리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어요.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면 시어머니가 손주도 보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약속드렸지요. 우리 아이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지 않고 그 대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배울 것이라는 점 말고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니 그 사람이 누군데 하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자 당신 어머니께서는 아주 못마땅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 외국인이군 그래 하고 외치시더군요. 내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이것은 연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아이들 문제는 나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소.
저 멀리 푸른 하늘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왜 싫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자라는 게 그녀가 따지듯이 물었다. 글쎄, 아직도 난 기독교에 대해 까막눈이라서. 기독교는 제가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를 생각하며 연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난번 그 신약성서 다 읽으셨어요? 그저 대충 소감이 어땠어요? 그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이상한 책이더군. 읽다 보니까 그래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묵시록이라는 게 나오더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 작은 책자 하나를 먹었다고 쓰여 있어서 온통 식구로만 쓰여 있어 천국의 계시인지 지옥의 계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 사람이 책을 삼켰다는 거요. 그리고 처음에 혀를 댔을 때는 향기가 진동했는데 입속으로 넣으니 달콤한 향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쓴맛만 남았다는 거요. 내 경우가 꼭 그것과 비슷하고 하더군. 당신이 그 책을 처음 읽을 땐 정말이지 달콤하기 그지없었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왠지 입맛이 쓰다는 느낌이요. 그녀는 안타까운 듯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 아무튼 막연하지만 그런 느낌이요. 이 오래된 나라에서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일 아니겠소? 폭발물이라고나 할까? 연화는 처음으로 맛보는 이 호젓한 날에 어제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에 골몰하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라세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요. 당신이 지금 어떠하든 나는 지금의 당신을 원한단 말이요. 당신이 정녕 원치 않는다면 제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요. 그녀의 이 느닷없는 말에 연환의 마음이 사랑으로 소용돌이쳤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종교까지 포기하겠다니.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연환은 혈관 속까지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힘차게 말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소. 그 무엇도 약속하지요. 내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소.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보겠소. 그리고 당신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소. 하지만 우선 당장이 문제예요. 당신 정말 혼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러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요. 지금의 나로서는 고집할 것이 없으니까. 낡아 빠진 관습은 나 역시 질색이요. 도대체 그놈의 관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어. 이제는 이미 제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낡은 관습들. 어차피 청산할 것은 한시 앞에 청산해야지. 자,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합시다. 연화는 말을 마쳤다. 두 남녀는 그러나 낡은 전통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덕의 손을 그렇게 불현듯 자 일어납시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요. 결혼식 날짜가 하지로 잡혔다. 이번 하지는 음력으로는 조사흘, 양력으로는 21일이었다. 연화는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보냈다. 결혼식을 올리는 교회 이름도 알려주었지만 인편으로나 우편으로나 답장이 없으니 부모님들이 참석할지는 알 수 없었다. 요즘에는 일본인들이 개혁한 우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나 인덕이나 연환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삼갔지만 결혼식 날짜가 임박해 오면서 두 사람 다 속이 탈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환은 결혼식 직전에도 시골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시골집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필시 그가 인덕을 데리고 내려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터였다. 그러나 인덕은 작은아마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연화는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땅을 좀 떼어 달래야겠다고 작정했다. 집 한 채 지을 돈 정도는 저축해 놓았으나 땅까지 살 형편은 아니었고 일본인들이 어디서나 땅을 마기의 자비로 사들이는 판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비쌌다. 조선인으로서는 자기를 도와줄 후원자가 없이는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결혼식 날 새벽에는 안개가 끼었다. 소설을 앞둔 이즈음에는 날이 꽤 더웠다. 먼 동력에 솟아오른 태양이 꽃 은쟁반 같았다. 나는 한복을 입어야겠지요. 그가 인덕에게 이렇게 묻자 그녀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양복을 입는 모습만 보아왔지요. 그러나 좋아요. 결혼식 때는 한복을 입은 조선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어요. 그래서 연화는 한복을 입었다. 수학 선생으로 있는 이성만이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거들어 주었다. 그 친구는 비밀혁명 당론이었지만 쾌활한 성격의 총각이었다. 그래도 그는 연한이 흰 한복을 입고 일제 고무로 만든 보트 모양의 신발을 신고 가운데가 높고 태가 좁은 사물을 쓰는 것을 도와주면서 연신 농담을 던졌다. 준비가 끝나자 성만이 늘시나 자기 친구를 올려다 보았다. 그 자신은 땅 닮아간 제구의 미남도 아니고 몸놀림이 둔중했다. 아니 이 사람 자네가 연한인가? 성만이 놀랍다는 듯이 외쳤다. 이거 원, 나 역시도 아주 어색하군. 내가 꼭 우리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이야. 연한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그는 이 옷차림으로 어색함을 무릅쓰고 교회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서는 성만이 두어 걸음 떨어져 따라 들어왔다. 벤치는 이미 한편의 남자, 다른 한편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계단에서는 검은 예복을 입은 목사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나라 노래인지 연한으로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음악이 들려왔다. 그는 중앙 통로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제단 앞으로 걸어갔고 성만이 그 뒤를 따랐다. 목사는 그들에게 계단 앞 왼쪽에 서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아주 크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더니 인덕이 자기 부친을 따라 중앙 통로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녀의 두 조카가 꽃을 뿌리며 걸어오고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언니가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연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덕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무늬로 지장된 분홍색의 긴 공단 치마에 짧은 저고리를 입었고 얼굴은 흰 비단 면사포로 반쯤 가리워져 있었다. 인덕이 서서히 다가오는 동안 연화는 그녀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녀가 자기 바로 옆에 자리 잡을 때까지 시종 그녀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이 생소한 결혼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 외에는 아무 말도 기억나지 않았다. 목사가 그대는 인덕을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네,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고 여자 하객 몇 사람이 킥킥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아이쿠 뭔가 실수한 모양이로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목사가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절절매는데 인덕이 팔짱을 끼고 그를 서서히 인도했다. 그가 제 정신이 든 것은 그녀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중앙 통로를 걸어 나올 때였다. 그는 이 와중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나 행진이 다 끝나갈 무렵 그는 아버지가 맨 뒤쪽 벤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깨를 스칠 정도로 아버지 옆을 지나갔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한 사람은 근엄한 표정으로 또 한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행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예배당 바깥으로 나왔다. 연화는 이제 어른이 된 것이다. 아니 집을 짓겠다니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집에 아이가 하나도 없지 않니? 우리가 죽고 나면 너희들 집이 아니냐? 순이가 추궁하듯이 물었다. 연왕과 인덕이 표정이 확 달라졌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끝.